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비트코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가상화폐의 의미 그리고 요새 벌어지고 있는 투자 열풍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요, 선물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원래 선물이라는 것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게 도박판 비슷하게 변질이 되면서 돈 놓고 돈 먹기가 돼버렸다는 이야기를 어제 드렸습니다. 예. 위험을 회피하는 행위를 경제용어로 해지라고 부릅니다. 아, 해지. 네, 해지는 영어로 원래 쐐기를 박는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어제 드린 선물의 예를 들면 가을에 쌀 가격이 얼마가 될지 잘 모르고 그 가격 변동 때문에 위험이 있으니까 아예 봄에 10kg에 10만 원 하고 가격에 쐐기를 박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쐐기를 박아두면 위험을 피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해지는 금융용어로 위험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들으셨다시피 분명히 선물이라는 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해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정작 선물을 해보니까 위험을 해지하는 게 아니고 일반 주식 투자에 비해서 위험이 6배에서 8배가량 높은 엄청난 도박성을 가진 상품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헤지펀드라는 말을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로 이제 월가 애들이 주름을 잡는 분야인데요. 이 헤지펀드가 무슨 뜻이냐면 위험을 최대한 회피하는 펀드라는 뜻입니다. 펀드가 이제 주로 주식 같은 데 투자를 하는데 부자들의 속성이 어떤 거냐면 야, 나 돈 맡길게 떼돈 벌게 해줘 이러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좋아하지 않아요. 대신 일정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돈을 맡길 때는 예, 우리 1년에 수익이 한 20% 나요. 이런 거 자랑하면 돈 안 맡깁니다. 돈을 맡길 때는 우리는 안정적으로 매년 돈 뗄 위험 없이 한 5%씩 꾸준히 수익이 나요. 요런 데다가 돈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20%, 30% 수익 낸다는 곳은 그만큼 위험이 크다는 걸 부자들이 직감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헤지펀드는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한테 돈 맡기시면 매년 5에서 6%씩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드립니다.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헤지펀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엄청난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위험을 회피하는 기술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여기에 승패가 갈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헤지펀드라고 부르죠. 그러면 아까 선물하고 비교를 해봐서요. 분명히 헤지펀드도 시작을 할 때는 고객 자산을 맡아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었을 텐데 그런데 이 헤지펀드가 성공을 하려면 1년에 5, 6%가량 꾸준히 손실 없이 수익을 내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 진짜 모든 짓을 다 합니다.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온갖 기술을 다 뽑아냅니다. 그런데 이 기술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금융투자에는 아비트리지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걸 무위험 차익거래라고 하는데 전혀 알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트리지 기법이 좀 웃긴 게 돈을 잃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요 기법만 제대로 사용이 되면 그냥 1년에 4, 5% 정도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기법입니다.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주가가 올라도 돈을 벌고 내려도 돈을 법니다. 이게 어떻게 그런 기법이 있나 싶으시겠지만 복잡한 금융공학을 동원하면 이 기법이 가능해져요. 이 기법이 복잡해서 제가 설명은 생략합니다만 여담입니다만 BBK 문제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김경준 씨 있죠. 근데 이 김경준 씨가 이명박을 만났을 때 이명박이 김경준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나온 아비트리지의 귀재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박영선 의원의 인터뷰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경준 씨가 귀재라는 그 아비트리지라는 기법은 하나는 팔고 하나는 사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한 기법을 동원을 해서 주가가 올라도 돈을 벌고 내려도 돈을 버는 그런 기법의 전문가라고 김경준 씨가 떠벌리고 다닌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아비트리지를 해서 헤지펀드가 만약에 안정적으로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은 대부분 아비트리지 상황을 만들어준 개인들이 잃어서 나오는 돈들입니다. 그 개인 돈을 다 뜯어서 헤지펀드가 몰아서 먹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고객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겠다고 생긴 게 헤지펀드인데 정작 이 헤지펀드가 개인 투자자들의 돈 떼먹는 전문가들 도박판으로 변질을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드시 고객 돈을 불려야 된다는 사명 때문에 진짜 못하는 짓이 없어요. 실제로 1998년 우리나라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그 원인이 태국의 바트화 폭락이었었는데 이 태국 바트화 폭락도
뭐 헤지펀드의 대부라고 불리죠.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일부러 조장을 했다는 의혹이 거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투아를 폭락시켜서 헤지펀드에 돈을 엄청나게 불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선물과 헤지펀드의 공통점은 원래 목적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건데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위험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금융 전문가들이라는 자들만 돈을 벌어가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멀리 돌아가는데 이제 본론인 가상화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상화폐의 대표 주자가 비트코인입니다. 2009년에 처음 등장을 했고요. 암호화폐라고도 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개발자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어요. 일본인인지도 모릅니다. 일본 이름을 쓸 뿐이죠. 그런데 이 사토시가 만들어낸 비트코인은 저도 이 기술 쪽은 잘 몰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어떤 정해진 암호를 풀면 이 비트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걸 마이닝 혹은 채굴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암호만 열심히 잘 풀면 비트코인 엄청나게 모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한 문제를 풀어서 비트코인을 하나 얻어내면 암호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모으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만들어진 비트코인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숫자가 매년 조금씩 늘어나긴 하지만 100년 동안 발행될 비트코인 숫자가 미리 정해져 있다고 해요. 2100만 개까지만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워낙 이 암호 만드는 기술이 어려워서 비트코인을 위조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발견이 안 돼 있다고 하고요. 이건 기술적인 문제라 제가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2100만 개라고 정해진 숫자의 화폐는 정체가 뭘까요? 가 이제 오늘의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답입니다. 그걸 돈이라고 만약에 들고 가가지고 동네 빵집 가서 나 비트코인 낼게요. 빵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파는 사람이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해버리면 끝입니다. 전자화폐니까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는데 나 쿠팡에서 결제하고 비트코인으로 결제할게요 이러면 결제 모듈에서 웃기지 마세요 이런 답이 나올 겁니다. 야이 시발로마 조까. 그걸 이번에 그 하셨다는 비트코인 성대모사 하셨나요? 제가 아직 듣지는 못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전자화폐라는 건 결국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돈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면요. 제가 빵가게 가가지고 비트코인을 내고요. 빵 주세요 했는데 빵집 사장님께서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러면 그냥 화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트코인의 운명은 사람들이 그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실험이 처음 시작될 때 정말로 굉장히 큰 흥미를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게 가상화폐 분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뭐였냐면 만약에 이 가상화폐를 온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그걸 가져가면 물건을 내주는 세상이 온다면 당연히 무역도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 세상이 오면요. 지금 달러가 가지고 있는 패권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지금 달러가 없는 세상을 상상을 못 해보죠. 그런데 이제 달러를 기축통화라고 부릅니다.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축이 되는 화폐, 이게 기축통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달러를 미국이 지배하고 있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달러가 무역에서 사용된다는 뜻은 미국이 곧 세상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경제적으로 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때처럼 외국에서 빌린 돈을 못 갚을 상태가 되면 당연히 국가가 부도가 나겠죠. 근데 이때 부도를 막겠다고 한국 정부가 한국 돈을 잔뜩 찍어서 외국에 가서 한국 돈으로 빌린 거 갚을게요. 이러면 외국에서 그 돈을 받아주겠습니까? 부디 엿드세요 이러겠죠. 그런데 미국은요. 미국이 만약에 외국에서 돈을 빌렸다가 망해서 못 갚을 지경이 되면 그냥 달러를 더 찍어버리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달러가 국제적인 결제 수단이니까요. 이거 더 찍어서 갚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달러가 기축통화인 한 미국은 경제적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특권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굳이 어렵게 EU를 만들고 유로화라는 거대한 화폐를 통합을 한 이유도 유로화가 달러에 버금가는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혜택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만큼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는 경제적으로 얻는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미국이 사실 오랫동안 무역 적자에 시달렸죠. 그런데 이건 미국이 일정 정도 의도했던 거기도 합니다. 이 기축통화라는 것의 특징이 만약에 미국이 무역 흑자를 많이 보면요.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성격을 잃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왜냐하면 미국이 흑자를 많이 본다는 건 달러를 그만큼 많이 벌어들였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만큼 세계 시장에서는 달러가 사라집니다. 미국이 벌어갔으니까요. 그러면 결제를 할 때 달러가 부족해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 달러 불편하다. 유로화로 기축통화를 하자. 이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의도적으로 장기간 동안 무역 적자를 보는 것을 용인을 해왔던 겁니다. 무역 적자를 봐야 달러가 세계에 많이 풀리고 그래야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라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지금 이걸 망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무조건 무역 흑자를 봐야 돼 이렇게 떠들고 다니죠. 그래서 월가 애들이 트럼프를 보고 불안해서 미치겠는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 말대로 미국이 깡패짓을 해서 수년 동안 흑자를 잔뜩 보면요. 세계에 풀려있던 달러가 다 미국으로 몰립니다. 그러면 국제시장에서 달러의 지위가 약해지죠. 유로화나 중국의 위안화에 밀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내려놓으면 미국은 좆되는 겁니다. 진짜 한마디로요. 왜 미국이 좆됩니까? 미국이 페니스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미국이 페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은 세계 패권 국가로 남지 못하고 그저 그런 페니스 국가로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월가가 트럼프를 매우 경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요. 실제로 달러는 어떤 경로를 거쳐서 기축통화가 됐을까요? 비트코인을 비판하는 쪽이 이렇게 말을 하죠. 비트코인? 아, 그게 뭐야? 가상화폐? 무슨 가치가 있어? 그걸 누가 돈으로 쳐줘? 이렇게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논리라면요. 달러는 왜 가치가 있는 거죠? 달러는 가치가 있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미국 정부가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보장한다는 사실만 빼면 달러도 비트코인 같은 아주 형편없는 화폐일 수 있습니다. 그냥 종이 쪼가리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과정을 살펴보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상이 하도 수상하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돈을 써야 안정적으로 무역 결제가 되는지 온 세상이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모여서 지금 미국 브레튼우즈라는 곳에 모여서 합의를 합니다. 야, 달러로 하자. 지금 보니까 미국이 제일 센 나라고 제일 안정적이다. 그런데 달러로 무역 결제를 하기로 했는데 그 전까지 최고 선진국이었던 영국, 프랑스 애들이 자존심이 상하죠. 아무리 미국이 세 보여도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내겁니다. 야, 미국 니네 달러를 기축통화로 해주는데 대신 니네가 달러를 막 찍어내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너희가 달러를 새로 찍는 만큼 반드시 너희 금고에 그만큼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건을 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달러를 들고 가면 너희는 그만큼 금을 내줘야 돼. 라는 조건으로 양쪽이 합의를 합니다. 이걸 좀 어려운 용어로 금본위 제도라고 합니다. 예. 달러는 금을 기본으로 탄생이 된 세계 결제 수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만 해도 달러는 미국이 보유한 금만큼만 찍어냈습니다. 이 경우라면 달러는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에요.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달러를 미국에 가져가면 약조에 의해서 반드시 미국이 금을 내주기로 했거든요. 그게 대체적인 겁니다. 그런데 무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1970년대 초반에 영국이나 프랑스 애들이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미국 애들이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펑펑 쓰는데 새로 찍은 달러만큼 금을 갖고 있는지 확신이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몇몇 선진국들이 미국한테 요구를 합니다. 야, 미국 니네 좀 수상하다. 진짜 니네 찍은 달러만큼 금이 있어? 금 얼마나 있는지 한번 까봐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주 태연하게 자백을 합니다. 우리 사실 금 없어. 달러 그냥 막 찍어낸 거야 하고 털어놔 버립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풀린 만큼 미국이 금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멘탈이
붕괴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기를 친 거죠. 달러 사기입니다. 그럼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입장에서는 항의를 해야죠. 야, 우리가 달러를 들이밀면 니네가 금 주기로 했는데 없어? 배째? 야, 니네 사기친 거네. 이 미국 놈아 죽을래? 이렇게 미국을 이제 조업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보니까 미국이 너무 센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작 사기는 미국이 쳤는데 사기를 당한 건 전 세계가 다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진국들이 또 한 번 미국에 모입니다.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모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기를 당한 애들이 미국을 공식적으로 용서를 해줍니다. 야, 미국이 달러를 찍었는데 금이 없대. 달러 들고 가도 이제부터 금으로 안 바꿔준대. 그런데 우리 항의하지 말자. 미국이 제일 세니까. 그리고 우리 미국을 용서해주자. 앞으로는 달러를 들고 가도 금으로 바꿔줄 의무를 없애주자. 그리고 달러를 계속해서 기축통화로 사용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사기는 미국이 쳤는데 그 뒷감당은 모든 전 세계가 다 나눠지기로 합니다. 힘센 깡패인 미국한테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달러를 기축통화로 인정해 줍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달러는 그냥 종이 쪼가리였어요. 갖고 가도 금으로 안 바꿔주니까요. 그런데 이게 왜 기축통화냐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이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걸 왜 돈으로 쳐주느냐라는 주장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러는 무슨 가치가 있어서요? 미국 정부가 찍어냈다는 것 왜 어떤 가치가 있어서요? 그거 그냥 종이 쪼가리입니다. 금본위 제도도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를 단지 미국이 발행했다는 이유로 신주 떠받들듯이 떠받들고 미국을 세계 경제의 패권 국가로 유지해주는 이 제도가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냐는 거죠. 만약에 비트코인을 세상에서 모두 인정해주는 화폐가 되면 달러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이 쥐고 있는 달러 패권을 없애고 전 세계가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실제로 이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한 게 2009년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미국이 월가 책임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만들어냈을 때입니다. 이건 순전히 미국 사람들이 흥청망청하다가 전 세계를 금융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아냈던 거예요. 그런데 책임은 미국에게 있는데 미국이 이걸 돌파한답시고 엄청난 양의 달러를 찍어냅니다. 그래서 미국이 살아난 거예요. 달러가 기축통화여서 위기를 벗어난 겁니다. 우리나라였으면 망해도 여러 번 망했죠. 그 달러 찍어내서 가면 외국에서 물건을 팔아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들이 세계 경제 다 망쳐놓고 그걸 달러를 찍어서 간단히 수습을 해버려요. 그 고통은 온 세계 민중들이 나눠지는데요. 자, 이 시절에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졌던 나카모토 사토시는요. 달러를 왕창 찍어내면서 위기를 돌파하는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야, 그렇게 찍어내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고 그 악영향은 전 세계 민중들이 나눠지는데 이걸 왜 두고 보고 있냐. 그러니까 달러 말고 그 어떤 나라에도 편향되지 않는 공정하게 유통되는 화폐를 만들자. 이게 사토시의 목적이었었다고요. 이틀에 걸쳐서 좀 지루하셨겠지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저는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과연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화폐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 될 이유는 뭐냐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벤자민 프랭클린 얼굴 그려놓으면은 100달러라고 쳐주는 자체도 코미디에 가까운 거죠. 종이 쪼가리도 100달러 대접을 받는데 인정만 받는다면 비트코인이라고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선물과 헤지펀드를 말씀드리면서 애초에 선물이나 헤지펀드도 위험을 줄여보자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결과는요. 원래보다 훨씬 더 위험한 도박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무서운 점입니다. 어떠한 것도 탐욕의 대상으로 둔갑을 시켜요. 그리고 거기서 돈을 뜯어내는 기술을 자본주의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선물 시장이 도박판으로 바뀌면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버냐면요. 원래 따는 쪽도 있고 잃는 쪽도 있는 건데 이렇게 서로 도박을 계속하다 보면 돈 따는 쪽은 도박판 주인이 제일 많이 땁니다. 증권사가 돈을 제일 많이 따가요. 왜냐하면 선물 투자가 너무 위험해서 다 데이 트레이딩 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하루에도 수백 차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한번 사고 팔 때마다 거래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물 투자자들이 내는 수수료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좀 거래량이 큰 초대형 선물 투자자들은 증권에서 VIP 룸을 내줘요. 우리 증권사로 오시라고요. VIP 룸 내드리고 비서도 붙여줍니다. 제발 우리 증권사에서 거래해주세요. 이거죠. 그러니까 왜 매기 당구 밤새서 치면 승자는 중국집 사장하고 당구장 사장님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품을 다 도박화를 시키면 그 도박화를 통해서 돈을 벌어가는 곳은 금융회사, 증권회사, 월가 자본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상화폐의 취지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비트코인이 시카고 옵션 시장에서 선물 거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도박판 소재가 된 거죠. 비트코인이요. 그렇지 않아도 투기 열풍에 논란이 있는데 선물까지 거래되면 이건 완전히 도박판이 돼버릴 겁니다. 그러면 달러 패권주의에 대항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공정한 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의미는 어디로 사라져버리나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래를 하는 사람들 중에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를 하고 거래를 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걸로 누가 얼마나 벌었냐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가 진짜 놀랍고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람들의 탐욕을 제대로 자극해서 원래는 안전하게 하자고 만든 건데 공정하게 하자고 만든 건데 이렇게 돈놀이 대상으로 삽시간에 변질시키는지 그게 놀라운 겁니다. 제가 특히 우울한 건 이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제일 거센 곳이 우리나라라고 하죠. 지난주에는 한국이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25%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거래량을 제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이고 미국은 3억 명이 넘는데 우리가 미국보다도 비트코인 거래량이 많으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이 선물 옵션, 그러니까 공인된 도박장 거래량으로도 한때 압도적으로 세계 1위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탐욕적 투기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돈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세상, 돈만 벌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자본주의적 탐욕이 우리나라를 너무 강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돈이면 뭐가 안 되는 나라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배송 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루 만에 총알처럼 배송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야식이 새벽까지 운영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룸살롱 문화가 퇴폐적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는 돈만 주면 안 되는 게 없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탐욕이 계속해서 자극이 됩니다. 제가 한때 2000년대 중반에 모두 부자 되세요 이 광고 나왔을 때 진짜 너무 쇼킹했어요. 아,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시도가 자본주의의 탐욕을 좀 제어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시도가 진짜 어려워지겠구나 하고 되게 슬펐습니다. 예.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우리나라처럼 누군가가 죽어도 기업이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찮은 영국조차도 그 삐리리한 영국도 기업살인 처벌법을 만들어서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들에게 엄청난 과징과 처벌을 돌립니다. 근데 이놈의 나라는 지금 크레인에서만 지금 몇 명이 죽어나가고 있냐고. 그런데 이게 안 고쳐집니다. 네. 사람 목숨이 뭐가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라는 세계관이 재벌들을 중심으로 수십 년 동안 다져진 겁니다. 이렇게 돈하는 세상이 돼버리니까 부자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한판 크게 벌어서 돈 벌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니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선물 옵션 시장이 1위 거래량을 달리고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4분의 1이 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좀 슬프더라고요. 너무 지독한 자본주의가 돼버린 것 같아서요. 돈만큼이나 사람과의 관계, 사회의 복원, 연대와 협동의 가치 이런 게 확대되면 그리고 우리의 복지 수준이 높아져서 누구나 다 인간답게 사는 사회가 되면 물론 그렇다고 인간의 탐욕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탐욕이 1위를 달리는 국가는 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탐욕에 찌들어 있어서 복지 수준도 너무나 떨어져 있어서 한탕을 꿈꾸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예, 뭐 이 정도로 이틀에 걸쳐서 길고 지루했던 가상화폐 이야기를 정리할까 합니다. 부디 우리가 좀 돈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사회를 넘어서서
가상화폐의 본 모습이요. 그 본질을 좀 차분히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희망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이틀 동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지옥의 출발점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